1987년 두 번의 가택연금 후 사면 복권된 그의 고향 방문길. 목포항 여객선 터미널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다섯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다시 고향에 선 김대중. 그는 목포와 호남 사람들이 오랜 서름을 삼키며 기다려온 희망의 상징이자 그 존재만으로도 가슴 뜨거운 이름이었다. 목포 앞바다의 작은 섬 하이도. 김대중은 50년 정치 인생에서 새로운 결단이나 신념이 필요할 때 고향 하이도를 찾았다. 그래서 그의 고향 행보는 늘 새로운 정치 출발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그 스스로도 파란만장했던 정치 역정의 원동력이었다고 밝혔던 고향 하이도. 그는 이런 뜨거운 지지와 사랑을 영원한 마음의 고향으로 삼았고 또한 평생 동안 마음의 빚으로 안고 살았다. 그러나 그는 고향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사형 선고와 연이은 가택연금으로 부친의 임종과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87년 5월 사면 복권이 되고서야 비로소 부친의 선영을 찾았다. 민주화, 인권, 평화를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고향을 찾는데도 많은 제약을 받아야 했다. 갯벌을 메워 간척지를 만든 하이도의 작은 마을 후광리. 김대중은 1924년 1월 6일 아버지 김은식과 어머니 장수금의 사남 이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저는 잘 아신 대로 신안군 하이면에서 후광리라는 데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거기는 그 갯벌을 메꾼 마을이에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바다에 가서 해수욕하고 네. 갯벌에서 낙지도 잡아서 네. 그냥 그대로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오리 새끼도 잡아다 키운다고 하다가 근데 잘 안 돼요. 오리 새끼가 성질이 그래서 그냥 도망가거나 죽어요. 그리고 이 소를 먹이기 위해서 산으로 끌고 가서 이쪽 산 끝머리에서 이제 풀어놓고 저쪽으로 가게 하고는 친구들하고 콩밭에 가서 콩을 따다가 구워 먹기도 하고 네. 또 풀밭에 누워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마을 이름인 후광을 평생 그의 아호로 쓸 만큼 그는 고향을 사랑했다. 1935년 목포로 전학 가기 전까지 김대중은 이곳에서 밝고 낙천적인 섬 소년으로 자랐다. 하이 초등학교의 전신인 하이 공립보통학교. 한학을 배우던 김대중은 초등학교 2학년에 편입해 4학년까지 이 교정에서 공부했다. 아니 그때 이 학교가 안 썼던데 제가 또 여기 우연히 아버지를 따라와가지고 2학년으로 등록 안 했던들 저희 오늘 없었을 거라 생각하면 이 하이 초등학교야말로 저희 인생의 출발점이고 또 성공이라고 하면 성공한 데 대한 가장 뿌리가 되는 그런 학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향의 후배들이 민족과 국가의 주역으로 자라기를 희망하는 그의 의지가 친필로 새겨져 있다. 한국농민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농지 탈환 운동이 일어났던 하이도. 어린 김대중은 이곳에서 불굴의 농민 정신과 강인한 인동초 정신을 배웠다. 그리고 고향은 특유의 유머 감각과 문화를 즐길 줄 아는 전라도식 예술적 감수성을 만들어 주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그 4학년밖에 없으니까 2학년에서 3년 공부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4학년이 되면서 어머니가 하루 종일 아버지하고 나는 잠자면서 들었는데 이 얘기가 저희가 공부를 잘하는데 여기서 그냥 썩히기가 아까우니까 데리고 목포 나가서 우리가 뭐 하다못해 밥집이라도 하면서 공부시킨 것이 어떠냐. 두 분이 그렇게 상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목포로 나왔어요. 목포와의 운명적 인연이 시작된 것은 1935년. 당시 목포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통로였지만 수산 자원의 물동량이 많아 전국 6대 도시의 경제력을 갖춘 발전된 도시였다. 교육열이 남달랐던 그의 부모는 초등학교 4학년인 김대중을 데리고 목포 만화동에 이주, 여관을 운영하며 그의 뒷바라지를 시작한다. 500년 동안 서남해안의 방어기지였던 만호진 마을에서 어린 김대중은 식민지 백성들의 서름에 눈을 뜬다. 내가 고려 여관이었는데 옛날에 여기 사시다가 그 김홍일 위원장도 그 홍업이랑 여기서 커갖고 해삼 골목 글로 가셨다 하시대요. 일본인 거주 마을과 한국인 거주지 경계 지역에서 심심찮게 생긴 갈등은 그에게 주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목포 북교 초등학교에 전학 온 섬소년 김대중은 전학하자마자 1, 2등을 다투며 전교생 72명 중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다. 1939년 4월 목포 상업고등학교에 수석 입학하며 당시 목포에서는 공부 잘하는 수재로 통했다. 웅변과 연설이 뛰어났고 초기에는 1, 2등을 다툴 만큼 성적이 좋았지만 일본인 학생들과의 갈등이 반복되면서 반장 자리를 빼앗기기도 했다. 그 1학년 들어갈 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합쳐서 164명 들어갔는데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그 급장을 했어요. 그렇게 1학년, 2학년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일본 징병도 가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드니까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저항심도 생기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청소년 시절 일본에 대한 저항 정신과 함께 백성의 삶을 안정되게 하는 왕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싹텄고 이 생각은 훗날 인권과 민주, 평화주의로 개화된다. 목포 상고를 졸업한 김대중은 그의 사상적 뿌리를 만들어준 목포에서 청년 실업가로 성공 가도를 달린다. 목포 상선회사에 취업 후 직접 해운 회사를 운영했고 1948년에는 목포일보를 인수,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사상계 등에 기고를 하며 목포를 대표하는 청년 실업가로 활동한다. 일제시대에 일본 그 회사, 선박회사에 근무하다가 해방이 돼서 내가 이제 그 선박회사가 배가 많았어요. 한 10여 척이 됐는데 내가 거기에 여자분 나이는 불과 뭐 24, 5세밖에 안 됐는데 내가 종업원 위원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종업원들한테 남겨주고 난 나와서 나대로 독립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부산으로 본점을 옮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수, 목포, 인천, 이 묵호, 포항 이런 데까지 지점을 놓고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조선소도 또 관리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좀 그때 다른 사람보다는 그 널리 내다보고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래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덕택으로 좀 발전했다고 볼 수 있죠. 해운 회사를 운영하던 잘 나가던 청년 실업가 김대중이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54년 이승만의 부정선거와 부산 정치 파동을 보면서부터다. 제3대 민의원 선거 출마를 시작으로 3전 4기 끝에 강원도 인제 보궐선거에 당선되지만
5.16 군사 쿠데타로 국회의원 선서조차 하지 못하고 1963년 목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다. 그리고 그 이듬해 5시간이 넘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연설로 중앙 정치의 주목을 받는다. 폐기는 정치인 등장에 놀란 박정희는 1967년 총선에서 직접 목포에 내려와 집중적인 김대중 낙선 전략을 펼쳤지만 목포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로 당선된다. 당시에 그 최신부 장관 하던 분을 이제 내려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불러다가 가라. 그 양반은 진도가 고향이니까 진도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내가 당선시킬 테니까 목포로 가라고. 넌 나가서 등록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다가 이제 대통령이 그 내무부나 이런 간부들을 불러놓고 여당 국회의원 20이 떨어져 좋고 10명이 떨어져 좋으니까 김대중이는 반드시 낙선시키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 정부가 그동안에 많이 당했거든요. 야당으로서.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목포서 국무회의를 했어요. 네. 해가지고 목포다가 무슨 사업을 해주고 무슨 많이 약속을 했고 마치 목포가 그냥 완전히 새로이 수도같이 잘 된 같은 그런 인상을 주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대통령이 와서 목포 역정에다가 한 10,000명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어요. 그때는 대통령은 선거운동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일개 국회의원에 이렇게 집착한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이 당선시켜줘서 국회에 가서 정부하고 잘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죽는 꼴을 안 보려면 여러분 나를 도와달라 하면서 이제 뭐 연설할 때도 하는데 그냥 그렇게 내가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의 광적으로 이제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창가에서 길바닥에서 뭐 이 생선 한두 마리 놓고 장사하는 아주머니들도 그거 잡아치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도 오지 말라고 앞서 장소에서 듣는 말 똑같은 말이니까 오지 말라고 아니 안 괜찮아라 이거 오늘 하루 안 벌어도 다 사더라. 네.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개표할 때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이 유달국민학교라고 거기 있는데 그 주변에 한 10,000명의 시민들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맞으면 부정개표를 하려고 불을 2번이나 껐어요. 불을 끄면 시민들이 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또 다시 켜고 또 끄면 또 그렇게 하고 그럼 이제 우리도 막 뭐 전지 뭐 전등 뭐 별것 준비해 가지고 와서 이제 또 이렇게 하고 이래서 간신히 그 부정 개표를 막아서 그래갖고 당선이 됐어요. 네. 1970년 한국 정치계의 파란을 몰고 온 40대 기수론 김대중과 김영삼, 이철승을 중심으로 3선 개헌안을 통과시킨 박정희 정권에 맞설 강력한 대선 후보 선출 작업이 시작된다. 40대 후보의 옹립은 단순히 나이가 40대가 문제가 아니라 젊은이가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유진산 대표가 밀던 숙명의 라이벌 김영삼을 물리치고 제1야당의 제7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다.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젊은 김영삼 동지와 저와 두 사람을 내세워서 이 나라의 장래를 맡긴 일꾼으로 길리겠다는 그 훌륭한 그의 나이 45, 첫 번째 대권 도전이자 박정희와의 정면 대결이었다. 젊은 김대중은 순식간에 한국 정치의 희망으로 떠올랐고 1971년 4월 18일 그의 연설을 듣기 위해 100만이 넘는 유권자가 장충단 공원으로 몰려들었다. 김대중은 이때 한국 정치의 희망을 보았다고 수려했고 그와 함께 우리 현대사는 진일보하는 듯했다. 유권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바탕으로 그는 초롱성 같은 박정희 정권의 정면으로 도전, 정책 대기를 주도하면서 선거전을 이끌었다.
여러분,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의 총통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 정권은 지역 감정을 조장했고 그 결과 김대중은 46%의 득표에도 불구하고 90만 표 차이로 석패하고 만다. 선거에서는 이기고 개표에서는 진 그의 첫 번째 대선이었다.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를 대통령 선거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파란만장한 정치 역정이 시작된다. 1971년 5월 신민당 지원 유세차 찾은 광주 목포간 도로에서 사고를 가장한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한다. 이 사고로 그는 평생 지팡이 신세를 지게 되고 김대중은 한국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젊은 상징이 된다. 5년 반 동안의 투옥과 3년여의 망명, 그리고 6년 반의 가택연금. 정치적으로 그를 매장시키고자 했던 군부 정권의 본격적인 정치 탄압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7대 대선 당시 그의 예언대로 유신 헌법이 공포되고 박정희의 영구 집권이 현실화된다. 신병치료차 일본에 있던 김대중은 조국의 유신 선포 소식을 듣게 되고 귀국 대신 망명 생활을 하며 해외에서의 민주화 운동을 펼쳐나간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생사고비. 1973년 8월 일본 도쿄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납치당해 바다에 던져지기 직전에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다. 괴한들에게 폭력으로 제압을 당하고 마취제를 풀어서 의식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자동차에 강제로 실려서 그래가지고 대개 오사카 지방으로 예상되는데 약 6시간 동안 자동차에서 눈을 가리고 입을 막힌 채로 끌려갔었습니다. 귀국 후 그는 더 강인한 정신으로 군부에 맞서 싸우지만 집요한 정치 탄압은 계속됐다. 단지 그의 고향이고 그를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호남도 철저하게 소외받았고 그는 늘 그것을 마음 아파했다. 그리고 그의 목숨을 담보로 한국 정치는 조금씩 성숙해진다. 주로 부정선거로 인해서 4번 국회의원에 낙선하고 3번 대통령 선거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5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 한 번은 넘겼는데 한 번은 공산당이 목포를 점령했을 때이고 나머지는 4번은 군사독재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년 반을 감옥살이를 했고 20여 년을 연금과 감시 속에 살았고 3년 만의 망명생활도 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된 채 통치만이 존재했던 군부 정권이 막을 내리고 80년 서울의 봄으로 김대중은 10년 만에 정치 일선에 복귀한다. 그러나 그의 희망은 다시 신군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내란 음모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다. 누가 이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가 스스로 비유하기를 즐겼던 인동초. 한겨울 모진 추위에도 기어코 살아남아 꽃을 피우는 이 인동초처럼 그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핀 외로운 인동초였다. 사형에서 무기징역, 다시 사면복권까지 그를 구명하기 위한 세계의 노력이 이어지면서 마침내 85년 신민당 돌풍을 일으키며 우리 곁으로 돌아왔고 광주와 목포, 호남도 조금씩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87년 사면복권 후 가장 먼저 광주를 찾았다. 당시 광주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어 열차가 정차하고도 한참 동안 내리지 못했고 그는 떠밀리다시피 광주역 광장으로 향했다. 당시 광주역 광장에는 광주역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교통이 마비되고 도로는 그를 지지하는 함성으로 넘쳐났다. 김대중은 훗날 광주와 금남로라는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저민다며 광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다. 이날 광주역 광장은 그와 함께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광주 시민들의 해안과 서름의 분출구였다. 광주는 그에게 사형 선고를 받게 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의 목숨을 살려낸 정치적 고향이기도 했다. 그를 죽음까지 몰고 갔던 5.18은 그의 영원한 정치적 자산이 됐다. 옥중에서 80년 5월 광주를 접한 후 처음 찾은 망월동 묘역. 계엄령 해제와 민주화 일정 추진, 그리고 자신의 석방을 요구하며 숨져간 민주영령 앞에서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광주에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한국 정치가 그리고 호남이 그에게 떠안긴 천연 같은 숙명은 아니었을까. 동족에게 차마 이럴 수가 있나? 하늘과 여러분의 가오로 죽지 않고 살아서 7년 만에 여기 망월동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광주, 무등산, 망월동 사랑하는 우리 국민에게 결코 욕된 존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광주 영령 여러분을 내 귀에 쟁쟁 물릴 실망에 찬 질책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겠다고 하는 그리고 95년 두 번째 고향 방문. 3당 합당으로 인한 대권 실패 후 정계 복귀를 앞둔 시점이었다. 정치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찾았던 고향. 정말로 어떠한 진찰도 감수해야 정치인에 있는 저를 여러분이 이렇게 환영해 주기 위해서 고향은 다시 돌아온 그에게 조건 없는 무한한 애정을 보냈다. 하이도는 선영이 있는 단순한 고향이 아닌 강인한 인동초 정신을 가르쳐준 곳. 이날 그의 고향행은 다시 한번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신념의 표출이었다. 그리고 그는 은퇴 번복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이 고향 방문을 통해 정계 복귀의 꿈을 다진다. 협회하고 그래서 저쪽으로 밀어서 저쪽 전부 우리 땅이었어요. 거기다 집을 이렇게 복원했습니다. 그때는 지금 그냥 그래요. 근데 아주머니만 계세요. 아무도. 호남의 강력한 지지 기반과 정치 생명의 원천을 확인한 그는 그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고 1997년 제15대 대선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네 번째 대권 도전이었다. 그리고 그해 고향에서 그는 편안해 보였다. 대선이 치러지는 기간 내내 고향 하이도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그의 마지막 승부를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것은 곧 호남인들의 마음이기도 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다스렸으니까 사람 늘려오라는 못합니다. 그렇다든지 하나님 아버지 갖고 내가 우리 아자씨 싸지 우리 싸지 대통령들하고 선호달 저쪽으로부터 예행력까지 내가 정력을 느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승부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권에서는 이회창과 이인재 후보가 분열 상황을 보이고 여기에 외환 위기라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그는 대권 도전 26년 만에 유리한 상황을 맞는다. 호남인들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냈고 마침내 국민은 그를 선택했다. 호남 지역 곳곳에서는 승리를 자축하는 함성과 노래가 그칠 줄 몰랐다. 그것은 오랜 세월 호남에 대한 차별과 소외의 긴 터널을 잘 이겨냈다는 승리의 함성이자 자신들을 향한 위로이기도 했다. 김대중, 그의 승리는 호남의 승리였던 것이다. 기쁩니다. 할 얘기가 없어요. 기쁜 것 자체가 기쁜 거지. 이거 할 얘기가 없어요. 제 세상 할 얘기가 없어요. 진짜. 호남의 희망이 꿈을 이룬 날, 하이도도 기쁨으로 출렁거렸다. 그의 대통령 당선만으로도 하이도의 오랜 한이 씻기는 것 같았다. 대권에 도전한 지 26년 만에 이룬 인동초의 꿈,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였다. 그리고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가장 소중한 정치적 자산으로 여긴 그답게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다. 다음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와 함께 민주화 인권의 새 시대도 열렸다. 취임하자마자 자신을 그토록 핍박했던 군사 지도자들을 용서하면서 평생의 신념인 평화주의를 실천했다. 2000년 6월 15일은 그의 정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다. 한국의 민주와 인권, 평화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의 신념이 가장 큰 결실을 맺은 남북 정상회담. 해방 이후 처음으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다. 통일 문제에 남다른 신념으로 일관했던 그의 햇볕 정책은 분단 반세기 만에 통일 문제 자주적 해결 등을 담은 남북 정상의 공동 선언문을 이끌어냈다. 55년 분단과 적대, 여기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회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른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결실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막혔던 경제 교류도 시작됐다. 그리고 남북회담의 결실은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으로 이어진다. 2000년 10월 세계는 21세기 첫 노벨상 평화상 수상자로 인동초 김대중을 선택했다. 한평생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 화해 협력에 헌신했던 평화주의자 김대중. 그는
모든 영광을 국민에게 돌렸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수많은 동지들과 국민들을 생각할 때 오늘의 영광은 제가 차지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바쳐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은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열려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첫 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50인으로 선정되며 고난과 영광이 교차했던 그의 정치 인생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모두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되었다. 퇴임 후 고향에 대한 그의 애정은 활발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개관식 참석을 시작으로 그의 고향 나들이는 간간히 이어진다. 그는 정치적 고향인 광주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라 도민과 모든 광주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지역 발전에 큰 출발점을 찍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의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여러분과 같이 기뻐하는 말입니다. 호남인들에게 그는 제15대 대통령 이상의 특별한 의미. 그래서 광주는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온 그와의 인연을 역사에 남기고자 했다. 첫째는 광주 시민이 74%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로 명명하는 것을 찬성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함께 대한민국의 브랜드인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임 시절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고향 방문에 조심스러웠던 그였지만 퇴임 후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주요 행사 때마다 방문했다. 그의 정치 인생의 명암 따라 지역 발전 또한 늦춰졌던 호남과 고향의 미래에 특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일까 2008년 2월 자신의 재임 시절 착공된 무안국제공항을 찾은 그의 표정은 밝아 보였다. 이제 이 호남 지역 발전의 새로운 큰 시대가 올 것입니다. 바다로 뻗어나가고 고속도로가 이제 연결되고 앞으로 KTX가 완성되고 거기에 이 공항이 이렇게 큰 미래를 가지고 등장하고 있는 것은 더구나 중국 대륙이라든가 동남아시아 그 경제적 미래가 우리하고 관계가 매우 크게 발전될 것을 기대할 때 이제 서남권에 계신 우리 호남 동포들은 큰 기대를 가져도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퇴임 후에도 나라와 결의, 지역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았던 그에게 광주와 전남은 한결같은 사랑과 신뢰를 보냈다. 1962년 이희호 여사와 결혼, 단란한 가정을 꾸리지만 한국 현대사는 그에게 아버지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그의 가족은 가족을 뛰어넘어 정치적 통지로서 고난과 영광을 함께했다. 장남 김홍일은 목포 지역에서 2차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1971년 대선 당시 고초를 겪었던 김홍일은 아버지의 정치 역정을 따라 목포에서 재기했고
둘째 아들 홍업도 2007년 무안 신안지역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목포와 고향 신안은 그렇게 개인적인 아픔과 한까지 끌어안으며 그를 지지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퇴임 후 김대중은 그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인 목포를 찾았다. 서른의 나이에 정계에 입문하고 5번의 죽을 고비와 투옥과 망명 그리고 가택연금을 거치는 동안 한평생 정치적 동반자가 돼준 마음의 고향 목포를 찾을 때며 그는 정치 초심의 마음을 되새기고자 했다. 그리고 목포를 찾을 때면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는 야당의 텃밭으로서 정치 역정을 함께 해준 목포 시민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전했다.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은 인지상정이요. 고향을 떠나서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감사 의정으로 제가 고향 여기 목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저는 많은 영광을 누렸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수십 개의 국제적인 상을 받고 명예박사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영광을 나의 사랑하는 고향에 전라도의 여러분께 바치고자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목포를 찾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저희들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으로 저희들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은혜에 항상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내일이면 다시 목포를 떠납니다. 저희들이 떠날지라도 목포는 나날이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랜 세월 목포 사람들의 한과 서름의 상징이었던 목포의 눈물. 실제로 그는 목포와의 인연이 시작된 1935년 발표된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을 사석에서도 가장 즐겨 불렀다고 한다. 이날 목포역 광장에 울려 퍼진 목포의 눈물은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고통받고 불행했지만 또한 가장 사랑받았던 행복한 정치인 김대중, 그에게 보내는 목포 시민들의 아름다운 헌사였다. 그리고 지난 5월 그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 민주화 투쟁의 오랜 정치적 동지였으며 그의 필생의 신념이었던 남북 정상회담을 이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앞에서 내 몸의 반이 무너져 내린 것 같다며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던 김대중. 2009년 5월 전국 이후 그의 평생의 정신이었던 행동하는 양심을 우리 사회에 주문했다. 저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따라서 마음속에 있는 양심대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반대는 물론이고 방관하는 것도 어려운 악의편이다. 군사독재 시대에 저희들이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수많은 사람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방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되고 나니까 다 민주주의 덕택을 향유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민주주의가 또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방심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이도 섬 소년으로 태어나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에 헌신했던 정치인 김대중. 대한민국 정치는 그의 파란만장한 희생을 담보로 성장했고 호남은 그의 영원한 정치적 고향이자 동반자였다. 그리고 2009년 4월 그의 마지막 고향 방문이 이루어졌다. 1995년 후 14년 만에 찾은 고향이자 퇴임 후 첫 방문이었다. 지역 감정 해소라는 명분에 묶여 자유롭게 밟지 못했던 고향. 재임 중에도 고향인 하이도 발전에 큰 힘이 되지 못한 것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고향의 지지는 변함없었다. 90에 가까운 고령의 몸으로 어쩌면 생애 마지막 길이 될지도 모르는 그의 고향 방문을 지켜보는 이들의 지지와 사랑은 그에게 또 다른 의지를 심어주었고 그는 어쩌면 이 땅에서의 자신의 마지막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되새겼을 것이다. 자신의 마지막 사회적 책무를 펼치기도 전에 이날 참배는 살아서의 마지막 선영 방문이 되었고 그의 깊은 회한을 대신하듯 비가 내렸다. 운명을 교감하듯 이날 하이도 주민들은 마지막까지 따뜻하면서도 경건하게 그를 지지해 주었다. 고향에서의 마지막 공식 행사가 된 하이삼도 농민운동 기념관 개관식. 훗날 하이삼도 농민운동을 통해 배운 불굴의 정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다고 밝힐 만큼 그는 농민운동 기념관에 애정을 보였다. 사랑하는 하이삼도 형제자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뵙습니다. 제가 건강 기타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늦게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그를 대신해 고향 하이도의 상징으로 자랄 기념 식수를 하고 현판 휘호를 직접 써서 보낼 만큼 남다른 애정을 가졌던 농민운동 기념관에서 그는 백성을 하늘같이 섬기라는 사인여천 글귀를 마지막으로 남겼다. 고난과 시련이 더해질수록 인동초 같은 강인한 생명력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지켜냈던 가슴 따뜻했던 정치인 김대중. 운명적 예감이었을까. 이날 고향에서의 그의 행보는 유언처럼 차분하게 이어졌다. 어린 시절 꿈이 자랐던 큰 바위 얼굴 앞에서 고령의 김대중 부부는 고향 하이도에서의 생애 마지막 기념 사진을 찍었고 이날 역시 노구의 몸을 이끌고 하이 초등학교를 찾았다. 고향 바다를 닮아 감수성 넘치고 섬세한 성격이었던 김대중은 하이도를 찾을 때면 까마득한 후배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가 사랑하고 즐겨 사용했던 아호처럼 그는 이 어린 후배들과 고향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후광이 되고 싶어 했다. 앞으로도 하이도민 여러분을 잊지 않으면서
제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제 생명이 있는 한 불구의 의지를 가지고 또 꾸준한 노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는 봉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나라를 생각해서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고 50년 정치 인생을 정리하듯 그가 고향 주민들에게 남긴 말은 행동하는 양심. 그것은 또한 그가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유언이기도 했다. 학구열 높았던 어린 그를 진정으로 아꼈다는 초암 김연. 스승의 영정 앞에서 여든이 넘은 제자는 잠시 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도 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고 자란 후광리 생각. 온갖 정치적 풍상에도 굴하지 않고 한국 현대사를 지키는 후광으로 살게 해준 자신의 태자리를 돌아보며 그는 어린이 마냥 행복해했다. 그리고 기약 없는 작별이 다시 시작되었다.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고통받고 불행했지만 가장 뜨거운 지지를 받았던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그는 그렇게 그의 마지막 봄을 고향에서 누리고 떠났다. 이 땅에 민주주의와 평화가 만발하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꿨던 정치인 김대중은 한없는 신뢰와 사랑을 보낸 이 땅의 얼굴들과도 이렇게 영원한 작별을 고했다. 그리고 2009년 8월 18일 그는 다시 파란만장했던 생의 여정을 되짚어 고향 바다를 건넜다. 평생을 고난과 박해의 상징으로 민주와 인권, 평화의 전도사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정치 지도자로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은 후광 김대중. 비록 그는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김대중. 우리에게 그는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가슴 벅찬 상징이자 지켜야 할 가치, 대한민국의 영원한 빛이다.